부모님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켰더니 그래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한다. 그거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해요 하니까 저한테 그릇 팔러 다니니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의 요리를 하는 사람은 시골에 다니면서 석유 골로에다가 올려놓고 후라이 양면이 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팔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릇 팔러 다니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버님은 저한테 직접적 말씀은 안 하시고 어머니한테 내가 개수기를 대학을 가르쳐 놨더니 중국집 주방에서 식물을 사러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았다. 네. 그래서 계속 그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네, 네.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제가 힘들게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서 남을 먹이는 일인데 남이 먹는 그 모습, 맛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저를 다시 뛰게 하는 에너지원이 됐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중문과를 나온 것이 중국 요리를 하는 거하고 좀 도움이 됩니까? 이제 이 음식을 한다는 거는 그냥 레시피를 갖고 탕수육만 배우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왜 이 탕수육을 먹게 됐을까? 어느 지역에서 먹게 됐을까?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만드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을 제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요. 문자와 언어가 조금 가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자의 논문도 찾을 수가 있고 또 동영상 강의를 중국어로 듣고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습득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죠. 요리 유학도 가셨죠? 요리 유학은 대만하고 상하이에 다녀왔는데요. 안 갔으면 또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왜요? 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길 때 그때의 선생님, 그때의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어떤 책을 찾아봐야 돼? 라고 물을 수 있는 인간관계, 관시가 형성이 되어서 사부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문제는 언제든지 즉각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중국 요리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요즘 뭐 TV에서도 꽤 인기 있는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정보나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 신 교수님을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제가 모신 선생님께서 화교분이셨어요. 근데 화교분은 뱃속에서부터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의 중국 음식을 드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모시는 선생님이지만 선생님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 거니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글 읽는 요리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제 문헌을 찾다가 보니까 수원식단도 찾게 됐고 또 양소록이라는 책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또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봐도 중국 음식 하나하나의 어떤 기원, 또 어떤 역사 이런 걸 다 설명해 주시는 게 참 이색적이더라고요. 뭐 좀 오늘도 몇 개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흔히 즐겨 먹게 되는 중국 음식 가운데 뭐 한두 가지만. 그 동파육이라는 요리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돼지고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삼겹살을 뭉근하게 끓여서 만드는 요리인데요. 그 요리는 이제 소동파가 저육송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씻어서 물을 조금만 붓고 불을 약하게 해서 빨리 익으라고 재촉하지를 말고 놔두면 스스로 아름답게 익는다. 이 돼지고기 값이 너무 싸서 고관 대작들은 싼 음식이야 나는 안 먹어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못 해 먹는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만들어서 아침에 2그릇을 먹으면, 2덩어리를 먹으면, 아유, 우리나라 왕이 뭔 일을 하시든 내가 뭔 상관이요.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예. 그거를 읽고 제가, 동파육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그 시를 읽고 동파육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아주 재미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동파육이란 이름의 동파 그러면 그 시 쓰신 소동파에서 나온 거예요? 네. 소동파 선생님이 동쪽에 언덕이 있는 곳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력동자 언덕파자를 써서 동파거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요리를 아주 즐겨이 해 드시다 보니 이 요리가 뭡니까? 그럼 선생님이 아예 이름도 없네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 동쪽의 언덕에 계신 분이니 동파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돼지고기로 요리를 했으니 돼지고기 육자를 붙여서 동파육이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추정이에요. 네. 근데 후세의 사람들이 소동파가 즐겨이 해먹은 동파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작은 소동파의 시에 그 표현이 다 들어있더라. 네. 내용이. 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재밌는 거 없습니까? 이제 또 쫑지라는 요리가 있는데요. 뭐요? 종자라는 요리인데요. 찹쌀을 대나무에 싸가지고 안에 고기를 넣어서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삶아서 먹는 요리인데요. 중국인들이 단오절날 먹어요. 단오절날 먹는데 그 이제 요리의 기원은 전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전국 시대에 연, 제, 진, 한, 조, 위, 초나라가 있는데 초나라의 재상이었던 굴원 선생님이 이제 왕에게 회왕에게 진나라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쳐들어 오려고 하니 국력을 증강해야 된다.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굴원 선생님도 이상한 얘기한다. 제 집으로 보내세요 해서 명나수 근처에 양자강 아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일종의 귀양. 네. 근데 진짜로 진나라가 쳐들어와서 초나라의 수도 영이라는 곳이 함락이 되니까 이분이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럴 것 같다고 했지. 내가 나라 일은 이 나라에 살아 뭘 하겠냐 하면서 명나수에 몸을 던져 투신해서 자결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 후세의 사람들이 이 애국 시인 굴원을 위로할 방법을 찾다가 찹쌀에 고기를 넣고 대나무로 뚫뚫 말아서 삶은 이 쫑즈라는 음식을 가지고 단오절날 배를 타고 명나수에 가서 이 강에다가 쫑즈라는 음식을 물고기에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한테 얘들아 그 안에 계신 분은 우리가 존경하는 굴원 선생님이신데 제발 우리 선생님의 시신은 훼손하지 말아줘.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이 쫑즈를 만들어서 넣어줄게. 해서 단오절에 쫑즈를 먹고 이 쫑즈를 가지고 이 강에 가서 던져주는 행사를 하곤 하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진짜 전국시대부터 있었는지 후세의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누구든 붙여놓으면 이 음식의 기원이 전국시대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듣기에도 재미가 있고 그러네요. 일단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인물을 알아야 되고 요리를 만들어 먹고 나눌 때에 그 이야기를 하면 음식이 달라 보이는 더 거죠. 풍성해지죠. 네. 그렇죠. 중국 음식, 중국 요리가 아마 전 세계 요리 중에서도 가짓수나 이런 게 제일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요리는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조리 방법도 30개가 되는데요. 이 조리 방법에 또 불의 세기까지 또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강한 불에 하는 거, 약한 불에 하는 거,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하는 거,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재료도 다양하지만 조리 방법도 다양하고 불도 다양하고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더 많은
요리 가짓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게 하시는 중국 요리는 뭡니까? 저는 이제 한 40년간을 제가 이 다음에 중국 음식점을 하게 되면 어떤 요리를 나의 대표 메뉴로 삼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파육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있는 요리는 동파육인데요. 그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거의 아주 약한 불에 오래 해야 되니까. 이제 한번 삶아야 되고 잘라서 또 삶아야 되고 8시간을 또 고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요리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동파육을 먼저 얘기해 주셨구나. 예. 제일 어려운 요리는 뭡니까? 어려운 요리는요. 족발 같아요. 족발. 족발? 네, 돼지 족이요. 그냥 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족은요. 이게 제가 불을 급해서 조금만 강하게 해도 좀 내 맘에 안 들고 너무 약하게 해도 내 맘에 안 들고 조금 세게 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제 마음에 들게 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요리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요리보다 더 단순할 것 같은 게 족발인데 네. 그게 정작 제일 어렵더라? 네, 족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본인 스스로를 중국 음식에 비유한다면 어떤 음식하고? 한국식 중국 음식 중에 양장피가 있어요. 양장피. 예, 그게 분피가 2장이 들어가서 량장이 들어가서 양장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분피는 분피는 전분으로 만든 피예요. 얇은 건데 이상하게 냉채는 차가워야 되는데 차갑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 잡채를 뜨겁게 볶아서 이 위에 얹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하니까요. 맞아요. 저는 좌충우 매일 도전만 하거든요. 저를 닮은 요리, 제가 좋아하는 요리가 양장피 같고요. 이제 겨자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겨자를 딱 쳐야지 활용점정이 되는데요. 맞아요. 이 겨자가 또 잘 개면 로켓을 발사하는 것처럼 매운맛이 확 올라가면서 이제 막 눈물이 나잖아요. 맞아요. 아주 맵고 자극적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저와 닮은 요리 같아서 저는 양장피를 만들면서 나를 닮은 요리다 하는데요. 주방에서는 싫어해요. 왜요? 40분 정도가 걸려요. 만들려면. 그래서 이 요리를 주문을 받아오면 누가 양장피 주문 받았어? 이렇게 홀에다 대고 소리치는 요리예요. 그래요. 네. 지금 학교에서 이제 중국 요리 전공하는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전통 조리 전공하는 학생들인데요.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저희는 그 조리과이다 보니까 재료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기 요리를 학생들이 좋아하고 채소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채소 요리는 간혹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근도 밭에서 엄마 아빠랑 하루를 더 살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희생에 대해서 온 거란다. 먹는 거는 얼마든지 먹는 건 좋은데 낭비는 하지 말자 해서 절용애인. 절용. 네, 전략해서 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곧 재료를 아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리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직접 번역하셨다는 그 중국 요리 고서에 요리사로서 꼭 해야 할 것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은 뭐 아까 처음에 깨끗이 잘 씻어라 뭐 이런 걸 이야기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또 뭐가 있죠? 재료, 부재료를 선택을 할 때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제가 고관대작인데 사위를 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고관대작끼리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라고 해서 사위를 뽑는데 딸의 얼굴을 먼저 보래요. 딸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내가 얘한테 어떤 사위를 신랑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다가 나오는데 부재료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재료의 중요성을 말할 때는 공자와 맹자가 왜 유명하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맞는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가 지금까지 성현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를 선택을 할 때도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가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요리사지.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분은 이거를 요리사를 하셨나 어떻게 이거를 알지? 라고 해서 이 구절에 일단 제가 무릎을 한번 치면서 재료를 선택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에 담았다가 생각을 하면서 좋은 재료를 선택을 하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재료를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 요리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예를 들어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요리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흉내 내는 거는 하지 말아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흉내를 내다가 보면 내가 하는 것도 까먹고 못하게 되니까 너가 잘하는 요리를 해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요리를 개발해라. 네네. 물론 처음 배울 때는 흉내내면서 배워야 되겠지만 계속 거기서 머물지 마라. 이런 뜻이로군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으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만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내가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다양하게 너의 메뉴를 가지고 있어야지 시간이 길게 걸리는 요리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니 그렇군요. 그거를 고집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생각이 났고요. 그 결국 이제 고객 입장이 돼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국 고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일러주면 학생들은 뭐랄까요? 그냥 요리 기법만 배우는 건 넘어서 인간이 되는 법도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20대에 요리를 시작을 해서 이제 50대까지 오는 동안에요. 처음에 요리를 배울 때는 탕수육을 어떻게 만들지? 설탕과 식초를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오로지 저의 관심사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왜 탕수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를 튀길 때 달걀 흰자를 넣어야지 얘가 거품이 많아져서 바삭바삭해지지? 이렇게 식품학적인 지식이 궁금한 게 30대 정도에 됐고요. 초반에는. 50대 넘어가니까 비로소 이 선생님이 원매 선생님이 하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음식에 대한 게 제 가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훌륭한 글귀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와닿겠군요. 학생들은 꼬바로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더 궁금해할 것 같은 나이일 것 같아요. 이게 다 단계가 있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법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음식을 대하는 자세, 기본 마음가짐. 그러면 요리의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처음에는 양념을 더 많이 넣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원재료의 맛을 살리려면 양념을 조금이라도 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덜 넣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 재료는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 재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요리해 주는 거를 원할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요. 진정한 요리사는 60이 되어야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재료를 경외하고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생은 60부터인 것처럼 요리사도 60부터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이제 학교 중문과 졸업하시고 요리사의 길로 들어가시고 유학도 다녀오시고 공부해서 이제 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시고 쭉 그 한 길로 매진해 오시다가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제 오토바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드시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TV 전국 스타가 또 되시고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이 변화를? 저는 이제 제가 50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라고 절망적으로 느낀 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게 쉬운 살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다 도전을 한 게 해보고 싶었던 취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 도전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커다란 기회들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저에게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종종 저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강 요청도 많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무엇이든지 간에 몸을 좀 움직여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나의 움직임이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행운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받아들이기 조금 벅찬 감동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좀 더 활기차고 제가 20대가 된 것처럼 맑고 경쾌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를 잘했다. 그때에 아니야, 뭘 해, 내가 쉬운이 넘어가고 뭔 오토바이 했으면 이런 기회가 안 왔을 텐데 오토바이 타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식점 창업에도 도전하고 계시고 또 목표가 있습니까? 음식점 창업까지만 이제 하고 그 음식점 창업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되는데 제가 창업을 해본 적이 없고요. 어떤 공간이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 현장 실습도 시키고 가능하죠. 또 뭘 하고 싶니 해서 내보낼 수가 있겠고 창업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 이렇게 해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제가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 해서 이제 저의 이 선생으로서의 정년을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고자 해요. 그 이후에 또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없으세요? 지금은 아직은 없는데요. 또 나오겠죠? 또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색소폰도 그건 언제부터 부셨어요? 색소폰은 한 6년 됐는데요. 대놓고 연습을 할 시간은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연습만 하고 합주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못해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좀 연습이 안 돼도 그냥 즐거운 마음에 가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악기를 하나는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안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주 즐겁죠.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신계숙 교수께서 오토바이 타고 가죽 재킷, 색소폰 가방 탁 메고 저 어디 바닷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다 혼자 이렇게 색소폰을 부시는 그런 모습 떠오르네. 진짜 최고죠. 그 색소폰을 메고 오토바이 타고 반포대교만 건너도요. 그 야경 펼쳐지는 그 파노라마가 그것을 보는 순간만으로도 몸이 정화가 되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계시군요. 네.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행복해도 내가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거는 도전해본 사람, 도전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이 50, 이제 뭐 하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순간이 시작이겠구나 하는 배움을 갖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